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락가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시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벽에 미국의 유럽연합 관세부가 시한 연기 소식이 보도되면서 양시장 안도 심리가 커지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7% 오름세로 2,614원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14%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72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은 팝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245억 원의 사자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만 홀로 31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42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57억 원 팔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토 보합이거나 약세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 SK하이닉스가 1.3% 약세로 거래가 19만 7,4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거래일에 5%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0.39% 소폭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3.54%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7만 7,250원. KB금융도 1.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400원의 거래가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대 약세로 81만 2천원. 현대차 반등합니다. 0.56% 강세로 거래가 18만 9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 지금 증권사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4.63%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40만 7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위의 기아까지도 0.34%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당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빅5 종목 모두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2.63% 반등하며 33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2차전지 대표주들 에코프로 형제 역시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5% 반등하며 8만 7,400원. HLB가 0.75% 강세고 에코프로도 2%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4만 5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2.26%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7만 1,500원의 거래가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펩트론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2.27% 오름세로 22만 5천원. 파마리서치는 1.78% 약세로 거래가 44만 2,500원이고요. 슈제리 1%, 리가켄바이오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클래시스까지도 0.84% 오름세입니다. 59,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원전 규제 완화안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는데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4배로 늘린다는 구상인데 이에 한국 원전주들 사업 협력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가 12.1% 상승하며 8,920원, 일진파워도 14%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2,700원으로 집계되고요. 수산인더스트리까지도 6.56% 강세입니다. 현재 26,6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8년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들에서는 PI가 거의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7% 가까이 올라가며 거래가는 8,520원이고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17.3% 급등합니다. 거래가 5,490원. 피롭틱스가 16.1% 상승합니다. 현재 34,8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보시죠. 오늘 환율 7개월간의 가장 낮은 레벨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1,369원대 출발을 했는데요. 9시 32분 기준으로는 1,366원 20전대였고요. 현재는 1,36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8% 오름세로 2,612포인트, 코스닥 1.1% 강세로 723포인트입니다.
양지수 안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기 효과가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간호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것 이후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새로운 또 이슈가 던져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전쟁을 일으킬 그런 또 위험수위 높은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십니까? 했다가 또 이제 철회를 좀 오늘 아침에 좀 또 더 수습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결국은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시장은 미리 지난 한 달 반 동안 많이 달려왔다. 그러는 이제 지금 조정 기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난주에 보면은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2%에서 3%그 상관으로 좀 조정을 아름답게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좀 나온 얘기 중에 또 감세안이 있었잖아요. 네. 감세안이 나오면서 뭐 개인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좀 내려주는 그리고 표준 소득공제 이런 것도 좀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근데 이게 감세가 되면 재정 적자가 해소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 지금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세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증세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 소비자들이 내는데 한쪽에서는 또 감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과연 미국의 재정 수지는 플러스로 좀 돌아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국채 발행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재정 적자 그런 이슈도 계속 뭐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뭐 조금 주춤주춤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딱 미 증시의 조정을 불러일으킨 빌미가 된 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쑥 튀어오르면서죠. 지금 10년물이 4.5, 20년물, 30년물 다 5%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부채 문제가 우려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왜 그럼 이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폭탄 발언을 꺼내 들었냐? 관세로 뭔가 불안감을 조장하면 안전자산이 국채로 수요가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 네. 금리가 좀 떨어지겠지? 네. 이런 의구심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정 적자 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우려감이 시장에 있잖아요. 네. 근데 관세 또 이거 이슈로 확 덮어버리려고 그래서 뭐 안전자산으로 이제 미국 달러를 아직도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 달러가 예전보다는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연초 대비해 가지고 그 글로벌 시장 그리고 뭐 금, 구리, 뭐 비트코인 이거를 쭉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S&P나 나스닥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최근에 네. 바닥에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 근데 오른쪽에 노란 바를 보시면은 금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무려 28%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 달러화가 안전자산이 아니고 금이 안전자산임을 시장에서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지난주에 2% 올랐습니다. 금이 지난주에 4%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2% 올랐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개별의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비트코인도 일종의 달러 약세기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돈들이 나가고 있다,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보다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라는 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년이면 30년 후에 미국 금리가 이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만 지금 관세나 감세 법안들이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건 사실 금리를 낮춰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자가 이제 재정 적자가 훨씬 더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는 슬금슬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결국은 이걸 누가 그러면 미국 국채를 중국이 뭐 팔든 일본이 팔든 영국이 팔든 최상위 채권 국가들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수요가 시장에서 지금 모자란다라고 할 때는 미국 뭐 연준에서 QE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좀 흡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급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지금 많아지는 팔려고 하는 주체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 있어서도 스티프닝 현상이 지금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채 금리 상승도가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이번에 감세를 했잖아요. 네. 감세를 했으니까 미국 그 예상국에서도 이렇게 추정을 한 거를 제가 보니까 매년 3천억 달러씩 미국 재정 적자가 지금 더 늘어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조금 이슈를 갖다가 덮으려고 이제 관세 쪽을 확 몰고 한번 주말에 갔던 건데 어쨌든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야 그럼 우리가 예전에 봤던 미국 달러화의 이 신용도 아니면 신뢰도 이런 게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조금 오히려 위험 회피 경향으로 그럼 달러화 자산 말고 딴 거 뭐 있어 할 때 금도 보는 거고 비트코인 보는 건데 그 다음에는 또 미국 이외 여타 국가로 신흥국으로 돈들이 약간씩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역시 미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월가에서는 지금 비관론과 낙관론이 좀 교차하고 있는 지점인데 JP모건 회장은 또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 경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S&P 500 기준으로 한 6,500포인트까지 연말에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강 대표님은 어느 쪽에 배팅하고 계십니까? 낙관 쪽입니까? 부정적인 쪽이십니까? 저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베어 양쪽에 이렇게 겨누는 이런 균형의 상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 우려를 뭐 요번에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고음을 내왔잖아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S&P의 연말 지수 타겟을 6,500 정도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뭐 지금 경기는 이제는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간단하게 좀 보니까 가장 강조한 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무려 5번, 6번, 7번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전에 이런 거죠. 금년에 어쨌든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간다, 뭐 아니면 금리 압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내년에는 금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 보니까 기저 효과가 아니고 기고 효과 때문에 내년은 오히려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여유가 좀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JP모건 회장은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기서는 당분간은 조정 장세.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3분기 내로는 할 수 없는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다. 금년에 뭐 잘하면은 4분기에 가서 맥스 최대 2회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제 뭐 5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6, 7, 8, 9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미국 시장은 대응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정도로 박스 트레이딩으로 임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 거는 엔비디아 최신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어느덧 시장의 투심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됐어요. 네. 엔비디아 최근 젠슨항 최고경영자가 대만 컴퓨터 생산에서도 아주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었는데 네. 실적 방향에 따라서 일단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항상 시장의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매출 지금 예상을 하는 거 보면은 분기 매출이
66%나 늘어난다 이렇게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EPS도 44%나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올 거는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슈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쪽에서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죠. 실적이 잘 나와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2월 달에도 뭐 한 8% 정도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변동성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옵션이라는 걸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 지금 옵션에서 보여주는 바는 변동성 한 7% 내외 변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위쪽으로도 7%지만은 밑쪽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셀온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리스크를 조금 염두하시면서 고점으로 가시면은 그럼 일단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좀 들어가시면 좋은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출렁출렁하면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50% 하회한 다음에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마이너스 약간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 주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런 국면이고,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다시 파는 걸로 순매도로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입니다만은 20만 원을 두고 계속 치열한 공방전을 두고 있다.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특히 또 애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애플에서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25% 관세 부과 또 이런 코멘트가 또 주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무거울 수 있다. 이 점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이제 좀 가 보도록 하죠. 우리장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장도 지금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금통위도 예정돼 있고요. 대선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2,600선을 다시 내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지난주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좀 나오는 게 끝났을까? 외국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이제 팔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장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사자로 전환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파는 느낌은 아주 지난 상반기 초에 봤던 그 정도의 강도로 팔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5월 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자금들이 다 다른 나라로 좀 슬슬 나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국도 그 이머징 마켓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외국인 매수는 오늘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은 현물에서만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선물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장 초반부터 선물에서 벌써 2,000계약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갖다가 좀 좋게 보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묻어 나오는 거죠. 이제 대선일이 6월 3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대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360 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되고 있는 통화국에서 주식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파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조차도 이제는 한국을 많이 팔 만큼 팔았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물에서는 계속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 대선 전후에 증시 부양, 지금 후보들이 코스피 5천 다시 또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 부양 기대감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우리가 증권주 이런 것들, 코리아 밸류업 당시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증권주 날아가기 전에 초반부터 증권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직도 저는 괜찮게 보여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아직도 싼 주식들이 많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뻗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게
될 수 있으려면은 이제 민주당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정권이 넘어가면은 상법 개정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묻어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배당 분리 과세 이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배당 분리 과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 아주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지금 민주당이 그걸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증시가 뭐 부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지수가 5천 갈지 말지는 부양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양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펌프질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산업 정책이 강력한 산업 정책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도 아주 대규모로 아니면 과감하게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진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잘 활성화를 시켜서 파이를 좀 키울 수 있게 하고 파이가 네. 키우면 우리나라 GDP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두면 크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 키우는 산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규제 완화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1분기 때 소위 시장을 우리 주도했던 거는 방산주, 조선주였습니다. 네. 방산주, 조선주 여전히 매력적인 업종이긴 하지만 많이 오른 것 같고 말이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 아 이제 너무 달렸다, 내려와야 될 시점이냐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내려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많이 달렸습니다. 최근에 또 원전주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도 네. 뭐또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또 행정명령 이제는 원전의 시대라고 또 참 예, 그런 말은 했는데 잘해요.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그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시장 유동성이 몰려가 있을 때는 이런 개별 테마가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잡아놓고 SK 하이닉스도 주가를 어쩌면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들이 그쪽 가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원전이 됐든 방산이 됐든 뭐 조선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계속적으로 가서 유동성들이 기웃기웃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증권주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이런 테마인지 지속 가능한 뭐 정책 이슈가 있는 것인지를 잘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따라갈 때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증권주나 이렇게 정책에 물려있는 원전이나 이런 거는 보시면 좋은데 증권주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뭐 여전히 싸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만 원전주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쳐들고 있다. 근데 원전주 중에서도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싼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좀 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징의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가 참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세 법안에 조기에 또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한 그 폐지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면서 뭐 2중 3중으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긴 합니다. 오늘 좀 LG에너지솔루션은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 낙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 재밌는 게 제가 월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고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올 때마다 2차 전지주가 반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할 때마다 더 줄이십시오 이렇게 비중을 줄여라.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가가 예전에 산 주가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돌아설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감세안하면서 지금 뭐 보조금 주는 것도 $7,500 이게 조기에 빨리 끊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네. 32년까지 가는 거를 갖다 6년 정도 더 빨리 해가지고 이게 끊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세 공제 이런 것도 생각보다 1년 좀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정부에서 서포트가 안 나오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쪽은 계속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정책들이 따라와주면 좋은 데인데 그걸 따라와주는 게 좀 줄어들면 우리 2차 이제 셀업체나 아니면 그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다 할 거 없이 이렇게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는 보면은 알파, 베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시장에 올라가면 베타 그러니까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알파, 개별 주식, 개별 기업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올라오면 조금씩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환율 이번 주에 좀 더 떨어진다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가 아니라 50원대, 4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일단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여건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우리 수출주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네.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미 지난주부터 저희 환율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면서 화학주, 철강주, 그리고 IT, 전자 관련 이쪽 주식들이 안 좋았어요. 네. 계속적으로 미리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환율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관세 이슈도 같이 껴있는 그 업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쪽에서는 지금 무거운 주식들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이 1,360원대 아니면 50원대로 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재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환율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뭐 바뀌든지 아니면 계속 가든지 간에 다시 이제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할 때는 환율에 대해서 아니면 관세에 대해서 뭔가 이슈를 좀 제기를 할 텐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 환율 조작국이나 아니면 관찰 대상국이나 이쪽에서 여유롭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원화 환율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다시 계속 팔았습니다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선에서는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점검해보고 검증하는 시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 공약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커지고 있죠. 하지만 복지 정책은 한번 늘리게 되면 다시 줄이는 건 어려운 만큼 재정에 대한 걱정도 필수입니다. 그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공약인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나오셨고요.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공약을 일단 들이켜보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노후 근로세대에 대한 감액 부분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제 감액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일부 좀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후보들도 공히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 감액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오 대표님. 예, 이번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이 공약을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이 있으면 5년 동안 일정 소득이 있으면 5년 동안 감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미 확보한 국민연금액을 깎는 거 부당하다. 저는 그런 말씀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보면 실제 소득으로 월 411만 원 이상 벌면 감액이 시작돼요. 그럼 예를 들면 한 월 500, 연봉 한 6천 정도 버시면 월 4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전체 지금 그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중에서 상위 한 2%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젊었을 때도 아마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길고 굉장히 후한 국민연금 혜택을 보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책임으로 조금 그냥 놔둬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생각 있으신지? 네,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사회 계약이라는 거, 국가하고 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웬만하면 잘 지켜져야 된다. 국가와 국민의 계약은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갖다 제대로 보장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언제 얼마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줄이는 것과 관련된 것은 대단히 좀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근로 의욕을 일부 삭감시킨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OECD에서도 이것은 좀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그 정부의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이렇지만 네. 그렇게 밤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근로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A값이 이제 309만 원 이상이 받는 사람들, 월급이 309만 원 이상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최대 50%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로하는 사람들 입장에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 2%또 수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조금 깎이는 게 부담스러우면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1년마다 뒤에 늦춰서 받으면 지금 깎이니까 지금 소득이 있으니까 1년 뒤에 늦춰서 받으면 7.2%씩 더해줍니다. 그래서 5년이면 한 36% 정도 더해지기 때문에 이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꼭 깎이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차라리 1년 더 늦춰서 받아라. 뭐 조금 늦춰서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대 5년 정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교적 좀 합리성 갖추고 있는 감액 제도이긴 하다. 그래서 뭐 공약으로 그러고 있지만 또는 단계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것이 국민연금 제도의 시급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나마라도 좀 감액을 하고 있지만 연기하면은 더 주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비교적 뭐 이렇게 우선순위의 정책은 아니지 않나 이런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사실 노후소득 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경제 활동, 그다음에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제도인데요. 사실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2022년도에 OECD에서 이제 감액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사실은 이제 일하는 고령자의 어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단일 기준이 아닌 구간별 누진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형평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직역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보다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에 그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그 감액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감액을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 기준보다는 어떤 구간별 누진 구조를 도입을 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 가운데서 보면은 소위 거의 벌지 못하시는 월 100만 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소득을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감액 제도와는 상관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감액을 한다곤 하지만 일부 좀 고소득 이상 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좀 뒤에 네. 있는 제도인 것 같고 하지만 근로 의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들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수치 하나만 확인을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말씀하시죠. 나오는데 네. 요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이 보통 언론에 309만 원을 더 벌면 309만 원 이상 벌면이라고 하는 거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309만 원은요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자기의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하거든요.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이에요. 309만 원은. 네.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411만 원입니다. 그래서 411만 원 이상 벌 때 감액되는 거고 예를 들면 500만 원 벌면 4만 원 감액이 돼요. 이 4만 원 감액 때문에 500만 원 소득을 포기하실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전 거기에 이제 잠깐 이제 첨부할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연금 재정 비용이 이제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감액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제 수조 원의 비용이 더 지불돼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직역연금 가입자들에 관련된 이런 감액 제도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수십조 원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재정 대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전체 이제 소득자들의 평균이 얼마냐? 그게 이제 지금 309만 원에서 309만 원이고 아까 이제 오건호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실제로 이제 계산하고 나면은 네. 세금 제하고 나면 그런 부분인데 309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또 근로 금액이 전체 평균 금액이 올라가면 또 그 기준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감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으로 인한 감액보다는 사실은 뒤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갖다 깎여받는 거, 또 부부 감액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정합성이 아예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국민연금의 근로소득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제도 자체로 감액은 했지만 정합성은 좀 있는 제도라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지난번 모수개혁 할 때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결론은 물론 못 냈죠.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건 물가라든지 기금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과 지급액을 조정한다라는 게 이제 골자지 않습니까?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민주당 쪽에서는 좀 반대 기류가 강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또 심하게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들 많은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연금제도 여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가 그 자체로서 선악의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탑재할 만큼의 부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정부에서 연금 개혁할 때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하면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정 안정화 조치로 자동 조정 장치를 집어넣어서 네. 이제 논란이 된 건데 결국은 재정 안정화 장치입니다. 근데 조정 장치는 결국은 미래 연금 급여를 깎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 재정 안정화는 필요한데 지금 우선적으로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재정 안정화를 꼭 해야 될까? 앞으로도 우리가 재정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은 꽤 많이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금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연금을 받는 그 수급 개시 연령도 점진적으로 늦춰갈 수도 있고요. 네. 일부 국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회적 합의만 되면 보험료율도 추가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정 안정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이건 연금을 깎는 공적연금의 취지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전부터 이건 시기상조다. 다른 재정 안정화 노력을 더 하자.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전 정부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정부 복지부안으로 나왔던 거고 네. 이게 또 세대 간에 그러니까 청년층 지금 이제 막 국민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그 실제적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 도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도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정 뭐, 대표님. 자동 안정화 장치와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 보면 김문수 후보는 거의 뭐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제외하면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약이 거의 없으신 편이고요. 네. 이제 이준석 후보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재명 후보나 권영구 후보는 좀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것이 많다는 거고. 네.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3차 계획 3월 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3차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는데 저희 연금행동에서 자동 장치는 쉽게 좋은 말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동 삭감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저희가 뭐 추계한 바로는 전 세대별로 보면은 뭐 21% 지금 CD에도 잘 나오고 있죠. 평균 한 20% 이상씩 깎이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3차 개혁으로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이제 40에서 43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기서 20% 깎이면 사실은 뭐 훨씬 더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구조이고 현재 아시는 대로 노인 빈곤율 40.3%, 전체 노인 중에서 10분 중에서 5분 가까운 4분 정도가 지금 다 빈곤한 상태이고 우리 전체 연금액이 겨우 65만 원입니다. 월 중이시면 여기서 20%씩 깎아내겠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쉽지도 않은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그 뒤에 마지막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고 실제로 이것을 도입한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뭐 독일은 다양한 국가들이 다 이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했다. 특히 이 청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내가 못 받을 것이다 또는 부가방식 비용률로 들어가면은 34%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사실은 보험료 상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9% 정도 돼요. 평균 OECD 국가들. 그래서 네. 더 이상 보험료는 9% 이상 안 올라간다. 내가 내야 될 거는 사용자가 절반 9% 내니까 그것부터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전체적으로 깎이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의 여지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자동 조정 장치 찬성 쪽이세요? 반대 쪽이세요? 이거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 OECD 국가 중에 3분의 2 이상 이미 다 도입이 된 상태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북유럽의 그 복지국가 스웨덴이 이미 1994년도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결정을 했고요. 네. 그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OECD 회의에서 이제 스웨덴 대표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했더니 뭐래요? 그들도 원치 않았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볼 때 도저히 이게 자동 조정 장치가 없이는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더 큰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작을 때 막은 게 더 효과적이지 구멍이 커지면 더 막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 옆에서 이제 9%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사용자 부담까지 합치면은 이제 18% 얘기를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이제 절반은 네네. 그 회사에서 내주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고용주 측에서 보면 부담이죠. 비용 부담이니까 단순히 이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과 또 연계돼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야 간의 정치적 싸움을 떠나서 자동으로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문제 있을 때 이 재정 중립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다. 이미 OECD 국가 중에 상당수가 도입을 이미 수십 년 전에 한 장치이고 우리가 뭐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북유럽 복지국가도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도입을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제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뭐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꼭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어떤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어쨌든 담보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청년 세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스웨덴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할 말이 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또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금 제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액이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게 결국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도입도 얼마 안 되고 실제로 현재 평균 65만 원 받는데 20%씩 깎아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앉아서 사실 이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연금 재정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 공무원 연금인데 공무원 고위직들부터 한번 도입해봐라. 교수들부터 빨리 도입해봐라. 받아들이겠냐? 그런 것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은 구조고 우리가 65만 원 받는데 여기서 지속 가능성만 이야기하면서 딱 그렇게 깎아버리면 그러면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존립을 이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은 풍선 효과가 새겨가지고 또 다른 연금을 하든지 그때 가서 빈곤을 해주면 결국 그때 재정으로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초연금을 지금 34만 원씩 주고 있냐.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인 보험료 방식인 국민연금이 강화돼가지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놓고 그때도 어려우면 그때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유럽의 주요국들 이야기했는데 네. 전부 보험료 방식으로 하냐 국고가 거의 독일 같은 데도 한 25% 가까이 들어가고 주요국이 국고가 많이 들어가요. 또 한편으로 사용자가 차등해서 더 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분만 이야기 않고 지속 가능성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면 연금이 존립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접근은 대단히 위험하다. 제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제가 얘기하는 개혁은 모수 개혁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구조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지금 기초연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면서도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장하시는 재정 지출,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이거는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세금을 늘리든 아니면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 부담을 늘리든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인 겁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초연금도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게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득의 70%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을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직역 간 불균형 포함해서 그러니까 특수직 연금이라고 하는 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판을 다시 짜고 우리가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도 자동 조정 장치만 도입하자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닙니다. 전반적인 예, 예. 이제 구조 틀을 바꾸는 가운데서도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고. 예, 저도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선악의 제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급여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중하게 하자는 거고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를 반대한다는 게 재정 안정화 좋지 않겠다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그 자동 조정 장치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자동 조정 장치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재정 안정화에 소홀한다는 게 아니고 더욱더 다른 어떤 재정 안정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 대표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노후소득 보장이 얼마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소득 보장을 이야기해온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초연금, 퇴직연금이라는 3층 재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전체 체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아까 서구의 국고 투입 지원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국민연금의 국고 지원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 서구의 국고 지원은요 다 그런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연금 크레딧 같은 사회적 지원이 있거든요. 보험료 지원 이런 사회적 지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정 안정화가 부족한 부분 거기까지 국고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가입자들의 몫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야를 전체 연금 체계로 넓혀서 논의를 해야 지속 가능성이나 또 종합적인 보장성의 플랜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노후에 소득 대체해주는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평균 이하잖아요. 네.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었을 경우에는 연금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못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선진국이 도입하는 이런 것들만 너무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연금 뭐하러 운영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걱정을 하게 돼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OECD 평균 보험료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약 한 18.6% 정도, 거의 19% 가까이 보험료율을
부담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이제 훨씬 낮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9%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할 때는 3%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 소득 대체율을 보장을 했었고요. 그게 점차 이제 두 차례 개혁을 통해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저는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오는 이제 장기 추계를 보면 네. 사실은 재정 지금 말하는 연금의 재정 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72년이 되면 지금 172%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정 수지가 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좋죠. 그냥 무조건 더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65만 원 받는데 그걸 많이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수차례 주장해서 뭐 시도해봤습니다만은 겨우 이번에 13% 올리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 연금행동에서 2018년 연금개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12%하고 소득 대체율 45%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그거 사용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올렸는데 그때 그 정도 했으면은 청년 부담도 줄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연금개혁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받는 것인가의 문제이고 최소한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깎든 어떻게든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후의 노인들이 담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깎아놓기 시작하면은 재정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 CD에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폐지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재정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당장 주장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국고를 갖다 빨리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33년, 36년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는 겨우 이제 뭐 20년, 많이 가도 26년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이 구조를 가입 기간도 늘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작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작게 내는 것만큼 훨씬 더 작게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없애야죠. 노후에 뭘로 살아갈 겁니까? 고령화로 시작됐는데. 그럼 아예 턱도 없는 주장이냐 우리의 주장이. 당시 GDP 기준으로 하면은 9.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060년 넘어가더라도 GDP에서는 9.4% 정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봤을 때 노인 인구들한테 9.4% 정도의 GDP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게 가도한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근데 또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제가 지금 지금 평균 65만 원 얘기를 하셨지만 65만 원이 저는 크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작습니다. 그런데 그 65만 원에 또 우리가 평균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계층 저소득 그 비정규직 노인들과 그리고 또 정규직 간의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액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실제로 평균 소득 대체를 올리게 되면 결국 대부분의 혜택은 그 정규직 근로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득 대체율을 단순히 올려서 노후 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 허점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어느 연금보다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받는 연금액의 절반은 평균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소득 가입자 100만 원 사람들은 수입비가 4배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기도를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세대 내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간 거지 공무원 연금이나 뭐 이런 사학연금 그런 것이 아주 뭐 낮죠. 제가 2015년 연금 개혁할 때 그거 조금 도입하려는데도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 재배분배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연금학회에서 그 관련 내용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연금 개혁 시나리오 5개 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얘기하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저소득 노인들의 그 노후 보장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서 제일 효과가 낮았고요. 왜 효과가 낮았고 소득 대체율을 10% 포인트를 올린다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고요. 그 산출 방법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소득 대체율 인상
뭐 4%포인트, 10%포인트 인상한 그리고 그 저소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 가구 노인들에게 그 기초연금을 이제 20만 원 인상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사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국민연금 자체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취약계층 노인들은 그 기준을 우리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소득 대체를 올려야 된다. 그거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결국은 이제 이게 모수개혁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 모수개혁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가지고 지금 가감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고 결국 구조개혁으로 가야 이 전체적인 그 우리가 재정 안정성도 담보하고 동시에 이제 문제도 노보장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개혁을 할 것인가 논의해야 되고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은 당연히 저소득자가 높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은 당연히 많이 내고 오래 낸 사람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율로 보면 훨씬 정감률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기 때문에 뭐 교수님의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재정으로 하자. 기초연금 하면 좋죠. 기초연금 오리지널 완전히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보험료 방식은 그나마 자기가 절반 내고 사용자가 절반 내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과연 재정으로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로 우리가 내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재정으로 다 해결하면 좋지만 세금으로 다 해결하고 좋지만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미래 세대가 세금을 다 내야죠. 지금 재정 투입을 하자고 하시는 쪽 재정 아니신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무슨 재정이 풀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정으로 하면. 그런데 보험료 방식으로 하면 보험료를 우리가 상당 부분 내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을 투입하자는 안을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저는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격차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정규직 노인분들 좀 이제 여력이 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네. 퇴직연금이라든지 다른 사적연금 시장을 같이 활성화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그 퇴직 후 소득 수준을 올려야 되겠죠. 네. 네. 좀 다른 이야기, 결이 다른 공약을 말씀드릴까요? KDI에서 제안했던 안인데 이게 화재 더하기 논란이 상당됐었죠. 청년층에 대한 부담 이런 얘기 계속되고 이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개정을 아예 분리해버리자는 네. 안을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이 드신 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민연금 계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입하게 될 청년들이 국민연금 계정을 아예 분리시켜 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기본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맹점은 국민연금 계정이 감당해야 될 부채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오 대표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KDI에서 작년에 국민연금을 신구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제 이원 체계 방안을 제안했고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제 자신의 공약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또 더 많이 이제 해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KDI 방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설명 방식을 제공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계속 적자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 후세대 부담이 커질까 이런 건데 KDI는 그걸 탁 잘라준 거예요. 왜 자르냐? 바로 의사결정자는 우리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적자와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발생한 거하고 앞으로 발생할 건 우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눈 건 저는 대단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논의 구도는 뭐냐면 적자가 과거 거 앞으로 게 섞여 있어요. 미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딱 자르게 되면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까지 미래 아이들한테 넘겨주는 건 곤란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조의 지금 적자가 짐으로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개혁할래? 앞으로부터는 미래 아이들한테 짐을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자라고 해서 지금 신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수지 균형의 이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점이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요 앞부분 한 600조 원 정도의 이제 누적 적자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적자가 600조가 발생해 있는데 이제는 그럼 이거를 누가 감당해야 될까? 근데 미래 아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 적자가 불가피하게 생길 이유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세대가 해결하자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세대에 누가 해결할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결할까? 지금 모든 국민이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60세 이상은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국민연금에서 졸업하셨잖아요. 그 전에 제도 수혜자들께서. 그래서 저는 세금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넘어서서 현 시대에 지금 은퇴증까지 다 합친 현 세대가 일정한 재원을 조달해서 이거를 맡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국민연금의 이제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신 은퇴자들께서. 네. 그래서 국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연금을 받으신 분들 연금 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좀 강화시켜서 거기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예. 요 기존 지금 발생한 적자 개선에 투입한다면 이게 바로 저는 우리가 발생시킨 적자를 미래에 남기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약간의 세대 형평을 도모하는 개혁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금 소득에 말씀하신 대한 것처럼 과세를 좀 높이자. 네, 너무 큰 과제여서 힘들긴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신구 계정 분리에 대한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네. 그 KDI 안은 사실 이제 막대한 세금 투입이 필요한 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게 늘어나는 그 재정 부담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동일한 국민인데 신규 가입자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이 사회보험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앞에서 결국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해서 네, 이제 하나의 제도 내에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 연령 등을 이제 기대의 수명이나 이제 재정 지표에 따라서 자동 조정해서 세대 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지금 KDI 안은 사실은 세대 간 이제 비형평성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대한 이제 세금 투입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9세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세대가 할 것이냐, 기존 가입자들의 급여 유지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결국은 그런 점에서 그보다는 사실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용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세대 갈등 연금이라는 제도가 세대 간의 연대를 갖다 기초로 하는데, 세대 갈등을 넘어가지고 이제 세대 단절, 아예 세대 간의 이제 뭐 충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KDI의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네. 과연 가능하겠느냐. 첫 번째로 이제 뭐 미적립 부채라고 이렇게 표현 쓰는데 사실은 합의된 내용도 아닙니다. 재정안정 쪽에서 일부 쓰고 있는 내용인데 609조라고 KDI는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지난번 국회의장은 복지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1,700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금액이 얼마지와 관련해서도 아직도 계산도 안 돼 있고 합의도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자 1,700조만 이야기해보세요. 그보다 더 많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700조가 과연 현 세대가 가능할 것인가? 한 세대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금액인가 이것이.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후보들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간병보험료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15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서로 우물쭈물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15조 돈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1,700조를 10년에 걸쳐서 우리 세대가 해결한다 해도 1년에 100조씩 들어가는데 100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100조, 예를 들어서 그 100조가 들어갈 돈이 있으면 국민연금에다가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운용만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고연금 가를 필요도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리티한 후보였을 때 제안한 걸 가지고 이게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 크게 나와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렇게 논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미에 한 두 군데가 하다가 잘못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합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이디어 수준에서 개별 학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갖다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경로 어정성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쌓인 적자가 초래된 적자가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 600이 될 수도 있고 1,000조가 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적자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표현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 그리고 기금이 없는 그럼 그런 이 적자를 어떤 훼손해야 되는데 부가 방식도 그리고 있는데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가지고 가서 미래 아이들한테 해결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인지한 우리부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지금 후보들은 다 복지 공약을 내시면서도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꾸로 공약을 내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권자들이 증세를 하시라. 돈을 더 마련하시라. 그래서 복지에도 쓰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미 발생한 적자 해소에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10년을 잡든 20년을 잡든 지금부터 개선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우리가 돌이켜보면 보십시오. 보험료 인상하자고 저희가 언제부터 주장해왔습니까? 재정안정론자들이 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합의해주지 않았잖아요. 보험료 인상부터 차근차근 해왔으면 청년들의 세대 불만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딱 자르자. 이거 괜찮다. 어떻게 잘라집니까? 정 대표님 아시잖아요. 개정 분리라는 건 지금 우리가 제도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바꾸면 딱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가입자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적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후에 적자는 다르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무슨 가입자를 구분하고 나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신규를 분리해가지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연금에 대한 사실은 재정의 해결 방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동 동치 장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확 깎아버리기 때는 그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게 분리하면은. 제가 좀 첨언을 하면 네. 지금 숫자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609조 세금 투입 얘기는 이거는 구연금 가입자의 급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돈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1,700조, 지금 1,800조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총 미적립 부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600조 정도 세금 투입이 되더라도 나머지 1,100조 정도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00조 정도는 지금 신연금 가입자, 즉 다음 세대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짝 잘라서 이거 609조만 이쪽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신연금 가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해외 사례에서도 봤듯이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자꾸 어느 세대부터인가 이 논의의 중심이 세대 간의 어떤 그 갈등으로 자꾸 되는데 원래 이게 세대 간의 연속성 있게 우리 연금 제도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떠안게 될 빚. 근데 그들이 영원히 청년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성 세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청년 세대가 계속 연속성 있게 나눠지는 형태로 가는 거지. 그게 원래 이런 사회 근데 이제 제도의 우리가 기본 알다시피 골자 이제 아닙니까? 역삼각형의 이제 인구 구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 부양을 해야 되는 이 근로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의 인구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 대한 보완 제도가 필요한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정치인들이 너무 그거를 부각시켜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은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 세대 갈등이 깊어지면은 아동 수당도 못 내겠다. 양육 수당도 니네들이 벌어서 내라 청년들이. 청년 도약 계좌에 들어간 돈도 청년 희망 계좌에 들어간 돈도 다 크레딧도 니네들도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이게 세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합쳐서 가고 어려우면은 보험료를 먼저 좀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정년이 연장이 되면 수급 시기가 또 뒤로 늘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이 꽤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 해가야지 이제 88년도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연금 받는 사람이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자 보십시오. 어떻든 국민연금 제도가 좀 성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 용돈 드리는 거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이제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아예 사적으로 용돈 받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떻든 공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하나씩 지혜를 모아가는데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연금에 싹을 다 아예 자를 전부 방안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 이준석 후보 말대로 해가지고 신구연금으로 가르고 그다음에 그냥 자기 낸만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학정 소득 기여형으로. 그래서 연금이 예를 들어서 학정 기여형으로 하면은 내가 다음에 연금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그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디어 수준의 생각을 갖다가 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연금 논의가 진화한 것이고 이 진화하는 과정 가다 조금씩 양보하고 세대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의 노후는 우리의 자식들이 해결해주고 우리 자식들은 그 다음 자식들이 해결하되 우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관련해서의 부분들 보험료를 갖다가 좀 빨리 많이 올리고
보험료를 좀 빨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도 좀 역할을 하고 또 생산성이 높아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용자들도 좀 더 역할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럴 때쯤에 자동 조정 장치와 관련해서도 소득은 우리가 벌어드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요 정도까지만 내자. 더 이상 내면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도입하자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으시네 그러면. 정치인용을 하시죠. 연례가 없으니까 결국 정치권이 이거를 좀 뭔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있어야 세대 간 연대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담의 형평성은 만들지 않고 세대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그게 이제 우리가 공중에 떠도는 헛공약이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부담의 형평성도 지우게 하죠. 예를 들면 연금 수급 연령을 계속 늦춘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다양할 것 같은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국민연금 얘기하면 저희가 방송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담겨 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여러 논쟁거리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과 함께 또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의 대표 약자 동행 정책이죠. 디딤돌 소득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기본소득과 디딤돌 소득.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 시리즈의 대결 양상으로 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오 대표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표 상징 공약이 기본소득이었잖아요. 네. 그전에도 그러셨고 지전 대선에서도 좀 약해졌고 이번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본사회위원회라고 했는데 사실 내역을 보면 우리 복지국가에 얘기하는 생애주기 복지 체제예요. 그걸 이제 명칭을 기본사회위원회라고 했고 제가 느끼는 핵심은 결국 기본소득이 빠지는 기본소득을 사실상 내려놓는 그런 저는 그 수순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기본사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아동부터 노후까지의 생애주기 복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한 거와 똑같죠. 그러면서 실제 논점인 기본소득은 사실 빠져 있다는 거고, 제가 본 이제 그 자료에서는 없었고, 만약 굳이 이제 기본소득을 집어넣으시면 기본소득은 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이든 지금까지 제시한 다른 정책 공약이든 방송 토론회 본 거에 보면 증세조차도 유보하시거나 혹은 감세하시는 후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이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을 내려놓는 네. 그런 수순으로 포장지로 기본사회위원회라고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디딤돌인데 디딤돌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제도예요. 아주 독특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는 국가가 보충해주고 또 그게 지금의 뭐 생계급여나 이거보다는 좀 더 근로 동기를 독려하는 제도로서 지금 3년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이제 충분히 검증이 효과되지는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하기는 이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대표님. 네. 이제 기본 사회와 관련된 기본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자는 것과 관련해서 큰 이견은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제 기본소득은 빠졌습니다. 기본소득은 완전히 빠진 상태이고 기본사회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의 부분이고 이제 그 경로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사회 경로상으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4.5일제라든지 과도한 노동 시간도 줄이자든지 양극화를 해소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이제 디딤돌과 관련해서는 디딤돌과 관련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안심소득인데 소위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소득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자는 것이고 이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갖다 지원하자.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는 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생산성 급속히 올라갈 때 이 경쟁에서 도태한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관련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은 이제 다 같이 해야 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쪽도 또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 쪽도 다 같이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 대신에 또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 안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 네.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선 제가 구분하고 싶은데 기본소득제하고 지금 그 디딤돌 소득제는 전혀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딤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근로장려금, 미국형 이제 한국형 EITC 제도처럼 근로연계형 자립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근로를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을 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 의지가 있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소득을 제공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근로장려금 제도와 통합 조정해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의 정합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는요, 계속해서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고 책임질 후보인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내건 후보인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